나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아이들은 다 컸고 아이를 키워주던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집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던져놓고 식탁에 앉아 오늘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떠서 아이들 그릇에 담으며 그래서 그 다음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반찬 접시를 옮기는 소리, 엄마 이거 더 좋아하는 아이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식탁 끝, 창문 쪽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말을 먼저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날씨가 좋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쪽을 보며 대답했고 며느리는 그러게요 하고 짧게 답한 뒤 다시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하고 손주한테 물어보려다가도 이미 며느리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진짜? 우리 아들 최고네. 그 대화 사이에 할머니가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이거 좀 갖다 줄래 하면 대답도 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 할머니를 떠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른들 역시 일부러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숙제 검사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회사 일정 이야기를 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그 말조차 식사 끝날 무렵에야 의례적으로 한번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화의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비우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할머니의 이름이 굳이 불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대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먼저 말이 나온 건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첫째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둘째 이유식 만들고 좀 보다 보면 첫째 하원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탁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며느리 스스로도 답을 알고 있는 질문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 앞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먼저 힘들다고 하는데 가봐야지. 그 무렵 주변에서는 먼저 말렸습니다. 요즘은 애 봐줘도 공 되는 거 없어. 나중에 뭐 하나 잘못되면 다 할머니 탓이야. 옆집 순자 언니가 빨래를 널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살았다가 나중에 더 서운해져.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나아. 시장에서 만난 경숙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어. 처음엔 도와주러 갔다가
나중엔 눈치만 보고 나왔어. 그 말들은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었고 이미 겪어본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자기 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네는 다를 거야.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애잖아. 말은 안 해도 알아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 집은 다를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믿음이 시어머니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어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있다 올 거니까 하고 여름옷 몇 벌, 편한 바지 2개, 평소 먹던 약만 챙겼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잠그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래 살던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고 친한 이웃들도 있었고 익숙한 골목길도 있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와 아이들이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가 맡겠다고 정한 역할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리고 유치원 가방 챙기고 낮에 빨래 널고 저녁에 아이들 씻기고 누가 부탁한 적도 없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이 그냥 할머니니까 하는 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뻤고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고 집안 공기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조금씩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큰아이가 4살, 작은아이가 이제 막 새돌이었습니다. 혼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바지 지퍼도 올리지 못하고 잠에서 깨면 엄마 하고 울음부터 먼저 터지는 나이였습니다. 아침 7시면 시어머니는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열고 이불을 걷어주며 깨웠습니다. 일어나자, 우리 예쁜이들 유치원 가야지. 눈 비비는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 데려가서 세수를 시키고 작은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고 자, 한 입만 더 하며 밥을 먹였습니다. 유치원 가방 챙기고 물통 챙기고 신발 신겨서 현관까지 데려갔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다시 유치원 앞에 서서 할머니 왔어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간식 주고 놀아주고 낮잠 재웠습니다. 그 하루는 누가 부탁한 적도 없었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니까 같이 사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시어머니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최고 하고 안겨올 때면 피곤함도 잊었고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고 말할 때면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는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편하네요로 바뀌었고
편하네요는 어느새 아무 말도 없는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큰아이가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다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넘어졌습니다. 으앙! 무릎이 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다쳤어? 무릎에 살짝 빨개진 자국이 있었지만 피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금방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 괜찮아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파에서 뛰지 말라고 아이한테 얘기하셔야죠.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이런다니까요.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내가 못 봤네.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아요 하고 말했지만 그 뒤에 조심하셔야 해요라는 말이 조용히 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엄마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씻기면서도 시어머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니었는데 왜인지 자꾸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이런다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하나로 아이를 돌보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있었다는 걸.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아이를 대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이를 안을 때도 손을 잡을 때도 간식을 줄 때도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괜히 문제가 될까봐, 괜히 이유가 될까봐.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잘해준 날들은 아무도 세지 않지만 아주 작은 일 하나는 곧바로 이유가 된다는 걸. 그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고마움이 쌓이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책임만 남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조금 더 자라면서 집안의 말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라면 먹을래? 하고 물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요즘엔 조금 안 맞아요. 애들 건강 생각하면 라면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이기로 했거든요. 그 말은 지적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육아법이 그렇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 몰랐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다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옷, 음식, 건강관리. 모든 것이 요즘은 이렇게 해요라는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항상 아이를 위한 말이었고, 시대에 맞는 말이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방법 안에 시어머니의 방식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말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래. 엄마가 이거 먹지 말래. 엄마가 이 옷 입으래. 할머니의 말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할머니, 나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줄래?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싸줄게. 뭐 넣어줄까?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줄게요. 애가 먹고 싶어 하는 반찬 있어서요. 그러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는 알았어. 엄마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텅 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김밥 하나 싸주는 것도 이제는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말 앞에서는 서운함이 늘 먼저 접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하면 되는 걸까? 밥을 해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고 하고, 아이를 돌봐도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하고, 뭘 해주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틀렸다고 느끼기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렸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거 말해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손을 뻗기 전에 혹시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주변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시어머니는 먼저 소독약을 찾지 않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소독약 어디 있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요즘 밴드도 특수한 거 써야 해서요. 그러렴. 시어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달래주는 것도 이제는 며느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하루에서는 말이 먼저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의 말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집안의 하루는 시간표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태권도, 화요일은 피아노, 수요일은 영어학원, 목요일은 미술, 금요일은 수학. 아이들의 일정은 냉장고 문에 붙은 화이트보드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 어디에도 할머니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이미 끝난 뒤에야 시어머니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니 말씀 안 드렸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현장학습 가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저희끼리 먼저 나갈게요.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결정이 끝난 이야기라는 자연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이고 이미 준비가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사실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학교에서 상 받는데. 그래, 대단하네. 할머니도 같이 가도 돼? 엄마랑 아빠 오래. 할머니가 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상 받는 날은 엄마 아빠가 오는 날이고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래,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릴게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지만 하루를 함께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부를 일이 없어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어도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하는 말은 이제 며느리가 직접 준비하니까 나오지 않았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할머니, 같이 나갈래요? 하는 말은 가족 외출 계획 속에 시어머니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애들 삼촌네 집 가기로 했어요. 말씀 안 드렸나요? 점심 먹고 올게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일정이 없구나.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아침 가족끼리 웃으며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그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라면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말했던 게 생각났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혼자였고 누구도 보지 않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언제부터 투명 인간이 된 걸까? 그제야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흐름이 바뀌지 않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는 걸.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저희 잘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니? 재미있었어? 네. 애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그 대화 속에 어머니도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도 같이 가고 싶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저녁 식탁에는 늘 모두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그래서 그 다음엔 하며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식탁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진짜? 최고네. 뭘 그렸는데? 공룡이요. 대화는 이미 완성된 흐름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우리 손주 대단하네 하고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 뒤였고 시어머니의 말은 대화의 흐름을 끊는 말처럼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할머니 쪽으로 시선이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그 말도 식사 끝날 무렵에야 한번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다가 거실이 보이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킨 박스와 떡볶이 포장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며느리, 아들까지 네 식구가 둘러앉아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어둠 속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치킨을 뜯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쪽을 힐끗 보더니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치킨을 내려다보며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도 드실래요?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를 수 있었고 걸어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아니라 이미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 아이에게 그 장면은 이상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멈출 이유도, 굳이 할머니도 드실래요? 하고 부를 이유도 없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밤늦게 야식 먹는 건 가족끼리 하는 일이고 할머니는 원래 일찍 주무시는 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을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떠올리지 않았다는 쪽이 더 가깝다는 걸. 배고파서 같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 가족이잖아.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엌까지 가서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하고 어색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래도 웃음소리는 들렸습니다. 나만 빼고.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인사했고 아이들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늘 그렇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장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렇게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이 자리가 언제까지일지,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걸. 그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학원 가고 집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생각해둔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고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내보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는 말이었고, 합리적인 말이었고, 누가 들어도 틀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저희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독립을 가르쳐야 하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아이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말이었고 반박할 이유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집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가끔 놀러 오시면 되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으며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는 자신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처음부터 없다는 걸. 며느리는 결정을 통보하고 있었고 설명은 충분했고 동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그 질문은 진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좋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들도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은 따뜻했고 예의 바랐고 끝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 말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말이 이 대화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역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이 어제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평소처럼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던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평소처럼 국을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이미 떠나기로 한 사람처럼 이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평소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굳이 더 오래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나가세요?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정하시는 거야. 아이는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숙제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시어머니도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짧은 대화를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그렇게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지만 관계는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통보는 정중했고 조용했고 그래서 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한 건 통보를 받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각자 생활이라는 말이 집안 공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언제 나가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아직 계셔도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스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이 떠나기에 적당한 날 같았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떠나면 이 천장도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묘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 때처럼 편한 옷 몇 벌, 평소 먹던 약 봉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찍어둔 사진 몇 장. 옷장문을 열어 하나하나 꺼내면서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부를 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 옷도 신발도 화장품도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며느리 것이거나
아이들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것은 옷 몇 벌과 약 봉투,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닫으면서 시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이 방에는 시어머니의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을 잡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집안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아이들 책가방이 놓인 바닥, 식탁 위에 놓인 물통.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사람처럼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응, 잠깐 집에 다녀올게.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누군가를 깨우지 않도록, 마치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사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지만 다시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섰을 때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는 왜 안 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 할머니 아침에 나가셨는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가신 걸까? 아니면 잠깐 다녀오시는 걸까? 그 질문에는 서운함도 없었고 이상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있던 순서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어색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하던 대답처럼 할머니는 하고 말을 시작하려다가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는 말도 상황을 설명하는 말도 그 자리에 바로 맞는 말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따가 얘기하자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방처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그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집안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순서 하나가 조용히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식탁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고 며느리는 반찬을 놓았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아이들 목소리도 늘 하던 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의자를 치우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가는 말도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자리처럼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지내실 거야. 아, 그래요? 아이는 그 말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굳이 더 묻지 않아도 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며느리는 잠깐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걸 그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부르면 설명이 필요해질 것 같았고 설명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그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떠났다는 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도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하루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집은 잘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학원에 다녔고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차리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식탁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일, 책가방 챙기는 일, 저녁에 아이들 공부 봐주는 일. 그 일들이 모두 며느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도 곧 생활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 하나가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이 국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던 국이랑 맛이 조금 달라. 며느리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국이 조금 더 짰던 것 같아.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 지금 와서 바꿀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며느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저녁 드시고 계시겠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는 밝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응, 괜찮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대화로 시작된 전화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부르면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 하나가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연락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 예전처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큰애는 학교 갔을 시간이고 작은애는 학원 가는 시간이겠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래도 가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혼자라는 게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국이었지만 습관처럼 큰 냄비에 끓였습니다.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내 국이 짰다고 했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혼자만의 국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국 먹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무엇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국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그냥 돌아서 나온 선택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마음을 떠올린 분들께 이 말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때 당신이 느꼈던 서운함은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